이 사건의 시작은 1977년 10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시티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립대였죠. 시간은 아침 8시였고 토요일이니까 평소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만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경찰이 찾아와 무장을 한 채 교내 곳곳에 순찰을 돌았어요. 그리고 옥상에도 올라가 보초를 서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각 건물을 돌며 학생들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면서 당분간 여학생들은 혼자 다니지 말고 차에 탈 때는 남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학교 안에 경찰이 찾아올 수는 있죠. 하지만 대규모 수색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학교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아직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은 학교를 나가라는 경찰의 말에 불만을 가지고 따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유를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서둘러 학교 밖을 나갑니다. 경찰의 오하이오 주립대학 출입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열흘 전 검안과를 전공하던 25살 여대생이 교내에서 어떤 남성에게 납치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2명의 여학생이 더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24살의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학교에 도착해 의과대학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정체 모를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의 입을 막은 다음 총을 꺼내 다시 운전을 하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살해 위협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피해자의 차에 탄 후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가지고 있던 현금과 귀중품들을 빼앗겼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놉니다. 진술을 들어보니 이전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와 내용이 일치했어요. 이번 사건까지 세 사람 모두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혼자 있다가 공격을 당했고 총을 이용한 협박과 피해자의 차로 납치 그리고 성폭행 이후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점이 공통된 사항이죠. 그럼 연속으로 벌어진 이 세 번의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동일인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는 이 사건을 오하이오 여대생 연쇄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 먼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죠. 범인의 인상착의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남성이며 갈색의 장발을 했고 콧수염이 있다는데 이 외에 아주 특이한 진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범인의 말투가 묘하게 여성스러웠다는 설명을 한 것이었어요. 경찰은 완성된 범인의 몽타주를 신문에 실어 전국에 뿌립니다. 오하이오 여대생 연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높았어요. 이후 신문사와 경찰서로 수백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죠. 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며칠이 지나자 담당 형사는 더 이상 제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오랫동안 형사 생활을 해온 경험상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3번 연속으로 납치 강간이 이뤄진 후 금품까지 빼앗아 달아날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대로 초범의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감된 사실이 있던 전과자 중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닮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죠.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과 좀 비슷합니다. 결국 여기서 유력 용의자를 찾아내게 됐어요. 이 사람은 2년 전인 1975년 무장강도 사건으로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된 경력이 있던 빌리 밀리건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외형상 피해자들의 진술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죠. 거기에 강도 전과도 있었으니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리 밀리건이 오하이오 여대생 연쇄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납니다. 범인은 3번의 범행 과정에서 모두 피해자 차량에 지문을 남기는 실수를 저질러요. 이 지문이 빌리 밀리건과 일치했던 것이죠. 경찰은 곧바로 빌리의 집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할 때 사용했던 총기도 발견합니다. 경찰은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 기록에 총까지 발견됐으니 이 사건의 범인은 빌리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빌리 밀리건은 오하이오 여대생 연쇄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됩니다. 각각 3건의 납치, 강간, 강도 사건으로 기소됐어요. 검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곧 재판이 열려 죗값을 치를 테니 이것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 해인 1978년 재판에서 빌리 밀리건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없죠. 발견된 범인의 지문도 일치했고 피해자들이 본 총기도 빌리의 집에서 발견됐어요. 모두 입증된 증거품이고 조작이나 경찰의 실수도 없었죠. 3명의 피해자도 모두 빌리 밀리건이 범인이라고 진술했어요. 정황뿐 아니라 증거가 오하이오 여대생 연쇄 강간 사건은 빌리 밀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 밀리건은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된 심리 검사가 있었는데 빌리의 내면에 자신 외에 또 다른 인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 흔히 다중인격 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전 세계 약 350여 명 정도의 사례만 보고될 정도로 아주 희귀한 장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체를 통해 접한 사례는 보통 2개의 인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질환을 겪는 환자 중에 절반은 10명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빌리 밀리건 안에 존재하는 인격은 1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무려 24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한 사람의 몸을 24명이 번갈아가며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개념이죠. 빌리 밀리건에 대한 호기심이 좀 드실 겁니다. 대체 빌리 밀리건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그리고 빌리 밀리건의 몸 안에 있다는 24명 중 어느 사람이 범인이 될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벌어졌던 납치, 성폭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24명의 인격을 가진 빌리 밀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뇌가 먼저 생각하고 신체에 지시를 내리죠. 그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특수한 경우를 보이죠. 사건의 본질은 몸이 행동을 했지만 정신은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체성이나 기억, 의식 기능상의 변화나 장애를 해리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해리 장애의 일종인데 쉽게 한 사람 안에 2 이상의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해서 신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질환을 일컫는 용어가 되죠. 예전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더 익숙하죠. 요즘에도 편의상 다중인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익숙한 병명이긴 하지만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의 소재로 많이 사용돼서 익숙할 뿐이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10,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입니다.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릴 적 지속적인 폭력이나 가정학대, 성폭행 등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의 발견으로 전문가들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어린 아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뇌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이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를 시작하는데 이 방법이 바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내 기억을 떠넘겼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경우 드물게 몸속에 또 다른 자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자아들은 몸의 원래 주인인 자아와 전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질 수가 있고 각각 생김새나 나이, 국적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지 않고 겪을 수도 없어서 이해하기 힘든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안에 자아가 바뀌는 겁니다. 빌리 밀리건을 예로 들면 겉모습은 그냥 장발에 콧수염이 난 남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인격이 신체를 통제하게 되면 스스로 여성이라 믿고 말투나 행동도 여성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국적이나 언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현재는 한 사람의 몸 안에 여러 자아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밝혀져 있어요. 환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본인의 머릿속 내부 세계 안에서는 각각의 자아들이 사용하는 방이나 공간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 자아가 나오고 싶을 때, 신체를 통제하고 싶을 때 몸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각각의 인격들이 기억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인격이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B의 인격이 나타났을 때 하나의 신체를 공유하지만 A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인격에 따라 다른 인격의 기억이 있는 방을 들어가 볼 수가 있고, 다른 인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의 인격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다면 24명의 인격을 가진 빌리 밀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빌리 밀리건의 몸을 사용하는 인격들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재판 과정과 이후의 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1955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로시 밀리건과 조니 모리슨 부부의 첫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엄마인 도로시 밀리건은 조니 모리슨과의 결혼이 두 번째였죠. 하지만 조니 모리슨이 가정적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도박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도 앓고 있는 사람이었죠. 빌리 이후에 두 아이를 더 낳았는데 한 번도 아이들을 돌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59년은 빌리가 4살이 되던 해인데, 이때 친아버지가 되는 조니 모리슨이 결국 우울증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엄마인 도로시는 이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전에 살던 오하이오주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전 남편인 찰머 밀리건을 만나 재결합했어요. 그러니까 4살밖에 안 된 빌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친아버지의 자살과 어머니의 재혼을 겪었던 겁니다. 이 나이에. 이때 자신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이때 빌리가 자신의 기억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최초로 크리스틴이라는 자아를 만들어냈어요. 만들려고 만들어낸 건 아니죠. 계속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 스스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 아버지인 찰머 밀리건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만들어지는 인격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빌리가 9살이 됐을 쯤부터는 양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도 당하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빌리가 가진 24개의 인격들이 모두 완성된 것 같다고 추측하죠. 빌리 밀리건의 경우 24명이나 되는 인격이 한 몸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일이지만,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이 그 안에 각각 인격들의 나이, 성별, 외모, 학식 수준, 정치적 성향, 신체적 특징, 심지어 국적과 언어, 인종까지도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 빌리 내면에 있는 각각의 인격들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중 빌리의 몸을 가장 자주 통제했던 핵심 인물들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원래 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리 밀리건이죠. 풀네임은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인데 주로 빌리라고만 불립니다. 오하이오 여대생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검거되던 1977년에는 22살이었고 이전에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어요. 그 외에 이전에 여학생들이 심하게 놀렸다는 이유로 수치심에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빌리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지만
과감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때 자살 기도를 끝으로 원래 몸의 주인인 빌리 밀건이 긴 잠에 빠졌어요. 그 사이에 다른 인격들이 번갈아 가면서 몸을 통제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빌리 밀리건의 입장에서는 자살 시도하다 실패하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났고 범죄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빌리 다음으로 가장 몸을 자주 통제하던 인격은 아서 스미스라는 22살의 영국인이었어요. 빌리 밀리건은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아서가 몸을 통제하면 영국 억양으로 말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인 빌리와는 다르게 학식이 높은 인격의 아서는 물리학과 화학에 뛰어났고요. 이것도 독학을 통해서 익힌 거라고 합니다. 그 외에 아랍어, 스와힐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근방의 언어예요. 이것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서 스미스는 전체적으로 지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인격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라는 23살로 거친 성격의 남성이 있는데 유고슬라비아 국적을 가졌고 생맹에 공격적이고 과감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 밀리건은 생맹이 아니에요. 모든 색깔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레이건의 인격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특정 색깔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 사기꾼이자 유일한 흡연자인 18살 앨런, 빌리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몰래 폭탄을 만들다가 퇴학당하게 만든 16살의 토미가 있고, 남성을 무서워하는 14살의 여자아이 데니, 8살 데이비드, 그리고 어릴 적 빌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3살 크리스틴, 그리고 하모니카를 연주할 수 있는, 특이하죠, 악기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살 크리스토퍼. 마지막으로 빌리 밀리건이 경찰에 체포되게 만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발생한 연쇄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11번째 인격이에요. 아달라나라는 19살 여성이 주요 인격들입니다. 아달라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겠죠. 평소 시쓰기를 좋아하고 청소를 잘하는 깔끔한 성격의 레즈비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주 여대생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은 남성의 모험으로 저질렀지만 여성의 사고로 시작된 범행이라는 이야기죠. 1977년 10월 빌리 밀리건의 몸을 통제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아달라나가 오하이오 주립대 안으로 숨어들었고, 이때 혼자 있던 여성들을 노려서 납치, 성폭행, 강도 행각을 벌여온 거죠. 인격의 나이가 19살이에요. 여성이 이렇게 과감한 범행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공격성 등을 떠나서 이런 행위 자체가 여성의 몸으로, 여성의 생각으로 성립되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연속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범죄자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격들에게 범행 수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결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빌리의 몸이지만 그 당시 빌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아달라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두 범인에 대해 묘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났다라고 진술했던 것이죠. 1977년 빌리 밀리건 재판 과정의 일부로 심리검사를 하던 중 발견된 인격들은 마지막 인격인 아달라나까지 총 10명이었어요. 처음엔 환각이나 망각, 사고장애라는 단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만 판정받았는데요. 하지만 곧 도로시 터너라는 심리학자가 빌리 밀리건에 관심을 보였고 해리성 정체감 장애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죠. 문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라 실제 사례가 아주 적고 진단을 내려도 정말 이 장애가 맞는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이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처럼 연기를 하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애매하니까 연기만 잘하면 수사관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전에 다뤘던 사건 파일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연쇄살인범이 검거되고 나서 자신이 다중인격자라고 주장한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다뤘던 사건이죠. 위에 카드 누르시면 해당 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범죄자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한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신감정 담당의가 신중하게 환자를 관찰하고 장기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로시 토너 박사는 어떻게 빌리 밀리건이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도로시도 빌리 밀리건이 연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빌리에게 여러 방식의 검사와 취조를 실시했고 여기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들이 연달아 발견되었던 겁니다. 빌리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죠. 그 이후엔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서라는 인격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 빌리가 알 수 없는 수준의 수학과 물리학, 의학 등의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급 수준의 실력을 드러냈고 레이건의 인격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크로아티아를 모국어처럼 사용했어요. 빌리는 원래 왼손잡이입니다. 하지만 오른손잡이인 앨런이 몸을 통제하면 거짓말처럼 왼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도로시 터너 박사는 도저히 연기라고 볼 수 없는 능력이라는 표현과 함께 빌리의 최종 병명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결론 내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결론으로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빌리 밀리건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1978년 열렸던 재판에서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었죠. 빌리 밀리건은 1978년 무죄 판결을 받고 아테네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곳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24명의 인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24명의 인격이 공존한다는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중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인격이 있는데 이 사람이 23명의 다른 자아를 통제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빌리 밀리건은 10년간 보호 관찰을 받고 지내며 1988년이 됐어요. 어느 날 본인의 원래 자아인 빌리 밀리건 외에 다른 인격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으로 정신병원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됐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이후 자신의 오랜 목표였던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준비도 합니다. 1991년에는 작은 영화사를 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5년이 지난 1996년 회사를 갑자기 정리한 뒤 주변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죠. 그 뒤로 빌리 밀리건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18년 뒤인 2014년 12월 12일이었는데 빌리가 암에 걸려서 5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어느 요양병원의 전화였습니다. 유명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빌리 밀리건을 더 연구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 만나보기 힘든 정도의 케이스였을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마 이게 잠적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결국 잠적하면서 끝내 여러 인격들이 어떻게 각각 다른 언어와 지식 수준, 악기 연주 능력 등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20년 이상 한 몸에서 공존하던 23명의 인격들이 정말 저절로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 태어날 시기에 잠시 숨어 있다가 빌리가 풀려난 이후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격끼리의 살인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최후의 생존자가 빌리의 몸을 차지했거나 아니면 아예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25번째 인격이 나타나서 빌리의 몸을 가졌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재미있는 점은 지금 저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어떻게 봐도 빌리 밀리건의 살해는 어떤 생각도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빌리 밀리건의 24가지 인격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순서가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미스터리 사건 파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4개의 인격을 가진 인물 빌리 밀리건에 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빌리 밀리건 알아봤는데요. 저는 제가 그동안 많은 사건 한 250가지 정도 되는데 3년째 하고 있어요. 뭐랄까, 매번 어떤 가끔씩 가장 미스터리하다라고 느낄 만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건 중 어떤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좀 셌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거 이상 미스터리하다는 제 기준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볼 차례인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오하이오주 여대생 강간 살인사건을 3번 있었죠. 이거를 저지른 건 빌리 밀리건이 맞아요. 근데 빌리 밀리건의 몸만이라는 겁니다. 몸. 정신은 다른 사람이니까 빌리 밀리건의 몸에 벌을 줘봤자 죄를 지은 그 인격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는 기억이 생겨야 교화가 되던지 아니면 죄값을 내가 치렀구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부가 형을 내려봤자 아예 다른 사람에게 형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24명이 들어있다는 건데, 신체는 1명만 장악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상상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시 빌리를 검사한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빌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바닥에 빛나는 흰색 자리가 하나 있는데, 머릿속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누구든 실제 몸을 통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인격들은 뭘 하고 있느냐, 잠을 자거나 자기의 할 일을 하느라 바쁘고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침대에 누워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암기를 할 때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지 저는 이 체계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빌리 밀리건의 머릿속에 있는 24명의 인격들을 좀 알아보고 마칠게요. 우선 첫 번째 빌리죠. 26살이고 사건 당시는 22살이었지만 그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빌리 밀리건이 알려지던 시기의 나이인 것 같아요. 핵심 인격이에요. 원래 신체의 주인이지만 뒤에 나오는 아서나 레이건이 사실 리더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격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빌리 밀리건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빌리가 최초의 인격이고 신분이 등록돼 있다는 거죠. 빌리 밀리건으로. 그 때문에 이제 빌리 밀리건 사건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다른 인격들이 완성되고 나서는 다른 인격들이 더 많이 신체를 통제했고 서열도 좀 낮아요. 빌리는 머릿속에 서열도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아서입니다. 가장 많은 통제권이 있었던 인격이죠. 22살. 영국인이고 그 중에서도 상류층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언어를 통해 알 수 있죠. 영국은 자신들의 계급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상류층 언어를 썼다고 하고, 처음 등장했을 때 빌리 밀리건의 형과 여동생이 빌리가 셜록 홈즈에 나오는 왓슨 박사처럼 말했다 라면서 웃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서의 인격으로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했는데 독학이었고요. 그 외에 아랍어 가능했었고, 아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인격들을 지배하는 리더 역할을 했던 겁니다. 24개의 인격 중에 누가 신체를 차지할지를 결정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상화가 있거든요. 눈에 동그라미 그림이 있죠. 검은색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서의 초상화인데, 이거는 빌리의 인격 중에 앨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몸을 차지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서가 인격을 신체를 통제하면은 안경을 쓰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이제 인격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안경을 벗어야 되는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레이건이 있습니다. 아서 다음 서열인 것 같은데 23살이었고 유고슬라비아인이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언어도 사용 가능했고 영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슬라브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무기에 박식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총기류 말했던 것 같고요. 아드레날린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힘을 주면은 어떻게 좀 신체적인 능력이 강화되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 밖에 위험한 장소에 자신이 있다고 느끼면은 그때 인격이 드러나서 빌리의 몸을 지배해서 자신의 판단하에 신체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앨런 18살 알려진 빌리 밀리건의 인격을 그린 그림의 대부분은 앨런이 그린 그림이에요. 18살이었고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마다 신체를 통제했었고 인격 중에 24개 인격 중에 유일한 흡연자였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타미 16살 탈출 기능을 보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뭐 몸을 묶었을 때 뭐 풀 수 있던지 뭐 수갑을 푼다든가 자물쇠를 푼다든가 뭐 이런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 밖에 뭐 전자제품을 잘 다루고 수갑을 풀 수 있다는 능력이 있네요. 예, 그리고 호전적인 성격의 색소폰 연주 가능했다 그래요. 악기 연주라는 게 당시 그 빌리 밀리건을 검사하던 의사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던 능력 중에 하나였죠. 여섯 번째는 데니 14살 겁이 많고 남자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데니의 인격이 나왔을 때 빌리의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데니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를 학대한다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공포심이 컸겠죠. 이 학대받을 때 인격이 밖에 나왔던 것이고 이때 아버지는 아니죠. 데니의 입장에서는 무덤을 파라는 강요를 했고요. 땅을 파니까 그 안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생매장 당한 기억도 있었다고 합니다. 데니의 초상화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앨런이 그린 그림입니다. 주로 초상화들은 앨런이 그린 게 많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좀 공개되지 않은 찾지 못한 사진들도 많았고 찾을 수 있는 거는 보통 다 앨런이 그린 거예요. 다음은 일곱 번째 데이비드 8살 예민한 성격이고 특이한 게 다른 인격들의 고통과 공감을 관리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순간이 되면은 이 8살인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서 그 감정을 대신 감당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하죠. 여덟 번째 크리스틴 3살 여자아이이고요. 난독증을 가지고 있대요. 인격 중에 가장 빨리 태어났었죠. 빌리 밀리건이 어릴 때 4살 기도했을 때 만들어진 인격이죠. 그림을 또 그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알 수 있어요. 사진을 조금만 크게 보겠습니다. 이게 정신검진을 받을 때 크리스틴의 인격이 쓴 편지예요. 의사에게. 내용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인데 여기 오탈자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해석해보면 아슈크림이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장 구사력이나 뭐 필체 등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인격이다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홉 번째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데 방금 말한 크리스틴의 오빠하고 13살 하모니카 연주가 가능했었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새 인격이 있다고 해도 기능 등은 사실 배우고 익혀야 돼요.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상태에서 인격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인격이 여러 개라고 해도 사실 두뇌는 하나뿐이잖아요. 여기에 24개의 뇌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열 번째가 에이들라나 초상하고 앨런의 그림이고 19살 레즈비언이고 내성적인 성격에 요리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인격을 위해서 가사를 돌보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인격 내에 엄마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집안일도 좋아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리 밀리건의 이름으로 소유된 집에서 살 때 사실 몸은 하나지만 24명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이들라나의 인격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뭐 빌리 밀리건의 침대도 정리해주고 뭐 크리스틴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정리해주고 앨런의 그림도 정리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각자 음식 취향이 달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먹을 음식도 미리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들라나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안진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이 경련이 일어나서 떨리는 겁니다, 수시로. 이거는 연습으로는 불가능하죠, 눈이 떨리는 역할은. 그리고 빌리 밀리건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3번의 여대생 강간 사건을 저지른 범인입니다. 에이들라나의 인격이 나왔을 때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11번째는 필립이라고 하는데 20살이고 폭력배였대요. 브루클린, 뉴욕의 브루클린 원래 억양을 쓰는데 말할 때 항상 욕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15살 때 빌리가 히스테리성 신경증으로 입원하는데 거기서 입원해 있던 여자아이와 첫 성경음을 가졌다고 해요. 다른 인격들은 모두 성관계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금욕을 하는데 에이들라는 성폭행을 했으니까 제외죠. 대부분이 이제 금욕 그리고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필립이 좀 관심이 많았고요. 사실은 에이들라나가 저지른 2번째 강간 사건의 조력자였습니다. 범행을 도왔다 그래요. 12번째 케빈, 20살. 에이들라나의 첫 번째 강간 사건의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2명의 공범이 있다는 이야기죠. 13번째 윌터, 22살. 호주 사람이래요. 방향 감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14번째는 에이프릴, 19살. 좀 성격 나쁜 여자 이미지였고 보스턴 억양의 빌리의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무엘, 18살 유대인이고요. 인격 중에 유일한 유신론자였죠. 그리고 조각이나 어떤 목각에 좀 좋은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6번째가 마크인데 16살이고 단순 노동들을 많이 했대요. 뭐 단순히 집안일, 뭐 예를 들어서 에이들라나가 빨래를 했으면은 마크의 인격이 나와서 뭐 빨래를 갠다든지 누나를 도와서 이런 역할이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라거나 단순한 집안일, 청소 등을 했던 것 같아요. 스티브는 21살입니다. 사기꾼이고 다른 사람의 흉내를 잘 냈다 그래요. 인격 중에 유일하게 다중인격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존재죠. 다른 인격들은 23명은 다 자신이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는데 스티브의 자아가 나왔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의사 면담 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리 밀리건이 최종 정신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스티브의 인격일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의심도 좀 됩니다. 18번째는 리라고 하는 20살 남자인데 코미디언이었다 그래요. 코미디언 뭐 역할을 하진 못했을 텐데 자신이 코미디언이었다고 소개를 했답니다. 장난이 많은 사람이었고. 제이슨 13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짜증을 자주 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을 좀 유발시키는 인격이었대요. 로버트 17살 여행 다니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실제로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빌리 밀리건의 몸이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로버트의 인격이 나왔을 때는 여행을 굉장히 좀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21번째가 션인데 앨런의 그림이고요. 4살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체하고 빌리가 엄마에게 방치됐을 때 외로움을 많이 타면서 생긴 인격인데 이때 빌리가 그릇을 깬 적이 있어요. 한번 5살 때. 이때 엄마에게 혼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혼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이 사이에 션의 인격이 나와서 빌리 대신 혼을 났었다 그래요. 자신이 대신 혼내주겠다 하면서 인격이 나온 거죠. 아마 자기는 들리지 않으니까 혼날 때 별로 무섭지 않으니 빌리 대신 혼나줄게 라는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마틴 19살 말할 때 사소한 것들을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뉴욕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죠. 사실 마틴의 인격이 나오면은 자기를 뉴욕 출신이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뇌에서 인격이 완성되는데 뉴욕에서 완성된 인격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가 머릿속에 놀러온 것처럼 그동안의 기억들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죠. 23번째 티모시 15살 자기 세계에 좀 빠져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름은 없고 선생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인격인데 각각의 인격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최종적 관리자 같은 역할이고 제가 가장 관심이 가던 인격이었는데 다른 23명의 자아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인격이고 각각의 인격들에게 어떤
능력 등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해요. 선생의 인격이 나와서 자기의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앨런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빌리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미술 치료를 받았어요. 이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방금 본 초상화들은 모두 앨런이 그린 겁니다. 찾다 보니 앨런이 그린 것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다른 인격들이 전부 그림 치료를 받았는데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 등 선호하는 그림 스타일이 달랐다고 해요. 알고 나니까 빌리 밀리건의 머릿속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지금 호기심이 폭발하는 지경이에요. 궁금해 죽겠는데 이미 사망했으니 알 방법이 없네요, 더 이상.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신체를 한 명만 다룰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신체를 장악하지 못한 나머지 23명의 자아는 머릿속에서 각각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정신이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잠을 자려면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강간 사건에서 머릿속에 공범이 둘이 있었다고 했죠. 아마 누군가 빌리의 몸을 차지해서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서로 대화나 의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언을 좀 해줬던 거죠. 아들라이나가 강간을 저지를 때 범행을 좀 용이하고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이 인격들이 서로 친해지거나 서로 싸움도 하고 중재하는 인격도 있고요.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하나지만 그냥 머릿속에 24명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굉장히 궁금하죠. 영화로도 개봉돼 있죠. 23 아이덴티티라고. 좀 보고 싶은 영화, 갑자기 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게 될 경우 재밌는 게 있는데 그동안 내용 다루면서 빌리 밀리건의 사진을 여러 장 띄워놨는데 사진마다 눈빛이 다 달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연기라고는 좀 보기 힘든 섬뜩한 정도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마도 다른 인격일 때 찍힌 사진들이겠죠. 이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